모임 갔다 집에 오는 길에 기분이 안 좋았던 적 있으신가요? 특별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기분. 그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 쌓인 경험도 있고 살아온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가끔은 그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고 친한 사이를 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그냥 말한 건데 왜 저 사람은 기분 나빠하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담기고 품격이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들의 말은 더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이 저런 말을 하시네 하며 기억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은 저 친구 예전과 많이 달라졌네 하며 거리를 둡니다. 오늘은 품격 있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절대 하지 않는 말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들을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자녀 자랑으로 위장한 비교의 말. 지난주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5세 정숙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다가 자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승진했어. 대기업 과장인데 연봉이 꽤 된대.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딸은 의사랑 결혼했거든. 사위가 참 잘해줘. 강남에 집도 샀대.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미국으로 발령 났어. 회사에서 인정받나 봐. 정숙 씨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정숙 씨 아들은 작은 회사를 다니고 딸은 결혼도 안 했습니다. 친구들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그냥 자녀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정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은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결과는 이렇게 초라한가 싶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라도 받으면 자식 이야기가 나올까봐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이런 건 정숙 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내 인생은 뒷전이고 자식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기대만큼 안 되면 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자식의 성공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식 잘 됐네 하면 부러워하고 자식이 별로네 하면 안 됐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레온 페스팅거 교수는 1954년 사회 비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과 의견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이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비교를 더 많이 합니다. 문제는 상향 비교, 즉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할 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2018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50대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 성공에 대한 비교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의 82%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친목 활동에서 자녀 이야기가 나올 때 71%가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녀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 자신이 가장 불안합니다. 같은 연구에서 자녀 성공을 자주 이야기하는 부모일수록 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42%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실패했지만 자식은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동시에 말하는 사람 자신도 불행합니다. 자랑이 아니라 방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려고 하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친구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인가요?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서인가요? 만약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그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랑은 나를 높이는 말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낮추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녀 이야기를 할 때는 성공보다는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승진했어. 대신 우리 아들이 요즘 일이 바쁜가 봐. 연락이 뜸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의사랑 결혼했어. 대신 우리 딸이 요즘 살림하느라 정신없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랑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듣는 사람도 부담이 없고 말하는 사람도 자연스럽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자녀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침묵하거나 표정이 어두워지면 그건 그만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화제를 바꿔야 합니다. 아, 그건 그렇고 요즘 날씨가 참 좋지 않아? 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넷째,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나는 등산을 다녀. 요즘 나는 책을 읽고 있어. 같은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자식 이야기만 하다가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요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즐거운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정숙 씨는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다시 만난 모임에서 정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자녀 이야기를 하자 정숙 씨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화제를 바꿨습니다. 요즘 나는 수영을 배우고 있어. 처음엔 물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재미있어.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디서 배워? 나도 배우고 싶은데. 그날 모임은 자녀 이야기가 아니라 취미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자식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삶은 자식의 성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로 결정되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 자녀의 성공은 자녀의 것입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는 있어도 그걸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이유는 없습니다. 모임에서 자녀 이야기는 짧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잘 지내?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성공을 자랑하지 않아도 진짜 친구들은 당신의 행복한 표정으로 알아챌 겁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자랑할 게 많아도 입을 다물 줄 압니다. 그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진짜 여유입니다. 모임에서 친구가 자녀 자랑할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부러웠나요? 속상했나요? 아니면 그냥 듣고 넘겼나요? 지금 한 단어만 댓글로 적어주세요. 털어놓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집니다. 두 번째, 충고로 포장한 간섭의 말. 68세 영미 씨는 매달 한 번씩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납니다. 이번 달에도 어김없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친구가 영미 씨에게 물었습니다. 너 요즘도 혼자 사니?
자식들이랑 같이 안 살아? 영미 씨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영미 씨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거절했습니다. 영미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혼자 살아. 나는 이게 좋더라. 그러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식들이랑 같이 살아.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어디 쉬워?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자식들도 걱정될 텐데.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나이 들면 자식 옆에 있어야 해. 나는 아들네 집에서 사는데 그게 훨씬 안전하더라. 너도 그렇게 해.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뭐가 좋다고. 외롭지도 않아? 우리 나이에는 가족이 옆에 있어야 해. 내 말 들어. 영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걱정해서 한 말이겠지만 영미 씨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인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 집에 돌아온 영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사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미 씨는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면 눈치도 보이고 생활 패턴도 맞춰야 합니다. 영미 씨는 그게 불편합니다. 이런 감정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이 들면 자식이랑 살아야지 하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충고를 하게 됩니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자기 결정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기본 심리 욕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이 침해당할 때 사람들은 심리적 반발을 느낍니다. 2020년 한국심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60대 이상 노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변 사람들의 간섭이 잦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37%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충고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간섭이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습니다. 친구나 가족의 충고를 자주 듣는 사람들의 64%가 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충고를 자주 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 선택을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나는 자식이랑 산다. 너도 그래야 해. 이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내 선택이 맞지? 나는 제대로 살고 있지? 같은 연구에서 타인에게 충고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낮았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굳이 남을 설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충고가 아니라 자기 확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모임에서 친구의 삶에 대해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들어볼래? 하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응, 말해봐 하면 그때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괜찮아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조언은 상대방이 원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들려주면 그건 간섭이 됩니다. 둘째, 조언 대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라고 단정하지 말고 혼자 살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삶을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상대방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들어보는 겁니다. 셋째, 나는 이렇게 했어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너도 이렇게 해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하고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 할 수도 있고, 나는 그건 안 맞을 것 같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넷째, 침묵도 지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친구가 자기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굳이 조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고의 지지입니다. 영미 씨는 다음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아. 물론 외로울 때도 있지. 하지만 내가 선택한 삶이야. 걱정해줘서 고맙지만 나는 지금이 행복해. 친구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된 거지.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랑 사는 게 편한데 너는 혼자 사는 게 편한 거구나. 사람마다 다른 거지 뭐. 영미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습니다. 친구들이 자기 선택을 존중해줬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나는 행복해라고 말하니까 정말 행복하다는 걸 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충고는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충고가 상대방의 선택을 무시하는 말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의 판단을 바꿔라. 친구의 삶은 친구의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친구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설령 그 선택이 내 눈에는 잘못된 것처럼 보여도요. 모임에서 누군가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 조언을 원하고 있을까? 혹시 내가 나서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다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아는 것, 그게 품격입니다. 친구가 여러분 삶에 대해 조언할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고마웠나요? 부담스러웠나요? 아니면 귀찮았나요? 한 단어만 댓글로 적어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세요. 세 번째, 과거 영광을 반복하는 말. 70세 동철 씨는 매주 목요일 동네 경로당에 나갑니다. 경로당에는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마십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사 온 김철수라고 합니다. 동철 씨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와요. 나는 박동철이라고 해요. 그리고 동철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옛날에 큰 회사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부하 직원만 30명 넘게 데리고 있었지. 그때는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움직였어. 회사에서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갔다니까. 새로운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대단하십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도 동철 씨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부장할 때는 말이야, 직원들이 나만 믿고 따랐어. 회의 한 번 하면 다들 내 말에 귀 기울였지.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듣던 사람들도 이제는 동철 씨가 말을 시작하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또 그 이야기네 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동철 씨는 사람들이 왜 자기 이야기를 안 듣는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동철 씨는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경로당 사람들은
이제 동철 씨를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동철 씨는 왜 자꾸 같은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지금의 동철 씨에게는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동철 씨의 하루는 텅 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 보고 산책하고 경로당 가고 집에 와서 TV 보고 잠듭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달랐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동철 씨를 필요로 했습니다. 동철 씨는 그때가 자랑스럽습니다. 지금의 초라한 나보다 그때의 빛나던 나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에 살고 있네. 지금은 아무것도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데니얼 샤터 교수는 기억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성공 경험을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써 현재의 불안을 덮으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현재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런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2019년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65세 이상 노인 35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자주 반복하는 사람들의 73%가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3회 이상 반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 후 역할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만족도도 48% 낮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내가 부장할 때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외침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봐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는 지금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겁니다. 반복이 아니라 호소인 겁니다.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할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2번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야기 전에 한 적 있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이 이야기 전에 했던가? 하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응, 들었어 하고 말해줄 겁니다. 그럼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산책하다가 개나리가 피었더라. 참 예쁘더라. 오늘 뉴스에서 뭐 봤는데 요즘 세상 참 빠르게 변하네. 오늘 손주가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참 밝더라. 이런 소소한 이야기가 훨씬 좋습니다. 과거 영광보다 오늘의 작은 행복이 더 가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할 게 없다는 건 새로운 경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새로운 걸 시작하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어도 되고, 문화센터에서 강좌를 들어도 되고, 봉사활동을 해도 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생깁니다. 요즘 탁구를 배우고 있어. 처음엔 공도 제대로 못 쳤는데 지금은 제법 치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어디서 배워? 나도 배우고 싶은데. 대화가 살아납니다. 넷째,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교훈을 담는 겁니다. 내가 부장할 때는 이 아니라 내가 회사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게 있어.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아, 그런 교훈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5째,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요즘 뭐 해? 요즘 재미있는 일 없어?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면 내 이야기를 덜 하게 됩니다. 동철 씨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친구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동철 씨, 옛날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요즘 뭐 하고 지내는지 이야기해봐. 동철 씨는 처음에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동철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더 길게 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도 빌려 읽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할 게 생겼습니다. 오늘 산책하다가 까치를 봤는데 둥지를 짓고 있더라. 봄이 오나 봐. 오늘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재미있어. 역사소설인데 읽어볼 만해. 오늘 서예 수업에서 선생님이 내 글씨를 칭찬했어. 기분이 좋더라. 경로당 사람들이 동철 씨 이야기를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살아났습니다. 동철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할 때보다 오늘의 작은 행복을 나눌 때 더 행복했습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자는 현재를 잃고 미래를 걱정하는 자는 현재를 놓친다. 우리가 진짜 품격 있게 나이 드는 방법은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은퇴했어도 예전만큼 대단하지 않아도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면 이야기는 저절로 생깁니다.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나요? 과거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요즘 이야기인가요? 혹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4번째, 남의 불행을 위로로 포장한 말. 67세 순자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자 씨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수술하면 얼마나 아플까? 회복은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온통 걱정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오랜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순자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남편이 이렇게 되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가 순자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 동네 박씨네 남편은 중풍 걸려서 말도 못하잖아. 침만 흘리고 있어. 너희 남편은 그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야?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는 위로한다고 한 말이겠지만 순자 씨는 오히려 더 서러웠습니다. 내 고통이 남보다 덜하다고 위로가 되나?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 많아. 나는 남편 돌아가신 지 5년 됐어. 그래도 살아계시잖아. 감사해야지. 또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치매 걸려서 나를 못 알아봐. 너희 남편은 정신은 멀쩡하잖아.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 순자 씨는 더 이상 친구들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 순자 씨는 혼자 병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위로를 받으려 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졌습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네. 순자 씨는 왜 이렇게 느꼈을까요? 친구들은 나쁜 의도가 없었습니다. 정말 순자 씨를 위로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은 더 힘들어하면서 자기 고통을 축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그 정도는 괜찮아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합니다.
그게 강한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고통을 부정하는 겁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과 아브라함 테서 교수는 자기평가 유지 이론을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심리적 안정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향 비교, 즉,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50대 이상 성인 45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위로할 때 하향 비교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68%가 위로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83%는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남들은 더 힘들어라는 말을 들었을 때 72%가 내 고통이 무시당한 느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위로할까요? 남과 비교하며 위로하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겁니다.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이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참아. 너도 참아. 같은 연구에서 하향 비교 위로를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본인의 억눌린 감정이 많았습니다. 자기 고통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남의 고통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위로가 아니라 자기 방어인 겁니다. 그렇다면 모임에서 친구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잖아.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고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힘들겠다. 많이 걱정되겠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친구는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는 겁니다. 셋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들어할 필요 없어.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정말 힘들겠다. 많이 무섭겠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인정받을 때 비로소 위로를 받습니다. 넷째,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겁니다.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갈 때 같이 가줄까? 내가 반찬 좀 만들어 갈게. 병원 다니느라 밥 챙기기 힘들지? 내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한번 물어볼까? 이런 구체적인 제안이 진짜 위로입니다. 다섯째, 침묵도 위로가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고의 위로입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있어주는 것, 이게 말보다 큰 힘이 됩니다. 순자 씨는 며칠 후 다른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겠다. 많이 무섭지? 순자 씨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응, 정말 무서워. 남편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친구는 순자 씨의 손을 잡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처음으로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친구가 해결책을 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가 반찬을 만들어서 병원으로 가져왔습니다. 많이는 못 만들었는데 이거라도 먹어. 병원 음식만 먹으면 힘들잖아. 순자 씨는 고마워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친구의 마음이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남편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회복 기간이 길었지만 순자 씨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진짜 위로해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 씨는 그 일을 계기로 배웠습니다. 위로는 비교가 아니라 공감이라는 걸,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해결책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걸.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정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이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나는 내 편이야 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품격 있는 행동은 섣부른 위로를 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위로를 받고 싶으신가요? 혹시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말은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4가지 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 자랑으로 위장한 비교의 말. 둘째, 충고로 포장한 간섭의 말. 셋째, 과거 영광을 반복하는 말. 넷째, 남의 불행을 위로로 포장한 말. 이 4가지 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위로하고 싶은 마음. 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그 말이 상대방에게 좋게 전달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이 길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건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말을 참는 지혜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구분하는 능력입니다. 품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하면 참는 겁니다. 내가 충고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입을 다무는 겁니다.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이미 여러 번 했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찾는 겁니다. 내가 위로하고 싶어도 비교는 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품격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겁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건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 이야기는 듣지 않은 건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 모임에서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겁니다. 자랑하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충고하고 싶을 때는 입을 다물고 옛날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짧게 하고 위로하고 싶을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우리가 나이 들면서 배워야 할 진짜 성숙함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어도 천천히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한 번 참아보고 내일 한 번 더 들어주고 모레 한 번 더 배려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품격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진짜 품격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을 아끼는 데 있다는 걸. 진짜 품격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데 있다는 걸. 진짜 품격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성실하게 사는 데 있다는 걸. 나이 든다는 건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장하는 시니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의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당신 삶의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함께 걸어가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